3교시 할게요. 교재 10페이지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 있는데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제대로 못 배운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험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먼저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 요거를 보여주는 양식이고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1년 동안 수익과 비용, 번 돈이 얼마, 쓴 돈이 얼마 요거 보여주는 양식이에요. 근데 두 개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연결고리 비스무리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거를 몰라서 약간 시행착오를 겪었던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재무제표가 어떤 식으로 숫자가 돌아가는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떤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주로부터 10만 원을 출자받고요. 은행에서 20만 원 대출받아 영업을 시작했대요. 그럼 이 회사는 처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예요? 현금 30만 원이에요. 10만 원은 투자자로부터 영업하려고 돈을 받았고요. 20만 원은 은행에서 빌린 거잖아요. 처음에는 현금 30만 원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차변과 대변은 항상 맞아야 되죠. 차변이 30만 원 되었으니까 대변도 30만 원 되어야 되잖아요. 자, 대변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 3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은행에서 빌렸고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빚이잖아요. 차입금 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정 10만 원은 투자자가 투자해준 금액이잖아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납입 자본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차변 대변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요 성금 30만 원 가지고 기계를 샀대요. 그럼 재무상태표 어떻게 바뀌어요? 현금 30만 원이 없어지고 대신에 30만 원짜리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가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될 거예요. 또 재무제표는 계속 이렇게 숫자 바뀌는 거예요. 기계 30만 원. 그 다음에 요 기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요 기계를 이용해서 1년 동안 현금 매출 10만 원 발생하고 각종 비용 7만 원을 지출했대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요 기계가 뭐 포크레인 같은 거라고 쳐요. 포크레인 끌고 공사장 가서 일 도와주고 현금 10만 원 받은 거예요. 이게 수익. 그 다음에 각종 비용 써야 되죠? 못 써야 돼요. 기름값도 써야 되고 일하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등등등 하잖아요. 또 7만 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라고 쳐요. 그래서 수익은 10만 원이고 비용은 7만 원이고 참고로 요 비용은 이익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표시 안 하고 그냥 7만 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회사 마음대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 3만 원 남네. 10만 원 벌고 7만 원 썼으니까. 근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 어떻게 바뀌어요? 현금 10만 원 받은 게 수익이고 7만 원 쓴 게 비용이었잖아요. 현금이 3만 원 늘어날 거예요. 10만 원 벌고 7만 원 썼으니까. 어이쿠. 차변이 33만 원 됐으니까 대변도 어때요? 33만 원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차변이 3만 원 불었으니까 대변도 3만 원 불어야겠네. 차입금이 3만 원 불어날까요? 아니죠. 내가 돈 벌었다고 갚을 돈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납입 자본이 3만 원 늘어날까요? 아니죠. 뭐가 늘어나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3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3만 원 벌었고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건데 처음부터 있었던 자본이 아니라 내가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3만 원 늘어나요. 또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순이익과 이익잉여금. 회사가 이익을 얼마 내잖아요. 그만큼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삼성전자, 계속 삼성전자 얘기하네. 삼성전자 이익잉여금 얼마쯤 있을 것 같아요? 막 몇백조 단위로 있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이익을 쌓고 해온 게 몇백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그리고 이익영업금은 이렇게 단기 순이익만큼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게 11년 동안 이렇게 됐고 하루가 더 지났어요. 다음에 첫날이 되었네. 다음에 첫날이 되면은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넘어와요. 다시 해가 바뀌어도 재무상태표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해가 바뀌면은 이거 다음 해로 2월이 되나요? 아니면 다 빵빵 되는 거예요. 요 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의 번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해가 바뀌면은 손익계산서는 빵빵 리셋이 되는 것이고요. 재무상태표는 해가 바뀌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그리고 이익여금은 늘어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돈 벌면은 투자자들에게 뭐 줘야 돼요? 배당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현금이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이 10,000원 줄어들었으니까 대변도 어딘가 10,000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차입금이나 납입자본이 줄어들까요? 아니라 이익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이익여금은요. 순이익이 날 때마다 쌓이고 하는 거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줄 때마다 현금 줄어들고 이익금주 줄어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에요. 요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의 관계였어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볼게요. 요것도 밑줄 할게요.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 여기서 말하는 기업 실체는 그냥 회사 말하는 거예요. 기업 실체의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이다. 자, 요거예요. 먼저 연초 기초 재무상태표가 얼마 있고요. 뭐 여기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을 거예요. 자, 시간이 1년 지나요. 기말 재무상태표가 얼마 있을 거예요. 또 기초부터 기말까지 재무상태표가 바뀌잖아요. 요 재무상태표가 1년 동안 변동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누가 제시해 줄까요? 바로 손익계산서예요. 다는 아니지만 1년 동안 재무상태 변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손익계산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자본변동표 이거예요. 자, 우리 회사 기초에 자본이 얼마 있을 거예요. 뭐 납입자본이 얼마, 이익잉여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중에 더 배우다 보면은 요거 두 개 말고 또 다른 자본들도 배우게 돼요. 뭐 기말에도 납입자본이 얼마, 이익잉여금 얼마 이렇게 되겠네. 네, 정보용자들이 모두 궁금하냐면은 요 기초부터 기말까지 자본의 구성 내역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거 궁금해하거든요.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자본 변동표예요. 얘는 영어 약자 C예요. Changes in Equity. Equity는 영어로 자본. 자본이 1년 동안 어떻게 보여주는 재무제표다라고 해서 자본 변동표예요. 자, 수업 목적상 중요한 내용인데 자본 변동표는 1차 시험에선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요 자본 변동표가 특이한 게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서 내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거든요. 또 1차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참고로 2010년 이후에 회계사 세무사 기출 문제가 합해서 한 20 한 몇 년째 쌓였잖아요. 근데 자본 변동표 1차 객관식 문제가 몇 번 나왔을까? 단 한 번 나왔어요. 회계사 시험에서 딱 한 번, 세무사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대신에 2차 시험에서는 주관식이잖아요. 자본이 나오면은 무조건 요 자본 변동표 만들어 봐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1차 때는 별로 안 중요한데 2차 때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가로 6번에 현금 흐름표 볼게요.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감 내역을 활동별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현금 흐름표는 우리 회계원리 마지막 챕터에서 간단하게 다룰 거고 실전 난이도의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중급 회계에서 또 배워요. 오늘은 대략적으로만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현금 흐름표는 이런 거예요. 네, 우리 회사 기초에도 현금이 얼마 있을 거고요. 기말에도 현금이 얼마 있을 거고요.
근데 정보 이용자들은 1년 동안 현금이 어떤 이유로 얼만큼씩 바뀌었는가 이런 거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만 따로 떼가지고요. 1년 동안 요 녀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예요. 얘는 영어로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CF라는 약자로 많이 불러요. 현금흐름표는 세무사 1차 시험 기준으로 1년에 1개 내지 2개씩은 거의 고정으로 나오고요. 2차 시험에서도 상당히 높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기본적인 재무제표들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요 주석이란 거예요. 얘도 밑줄. 주석은 재무제표 각 계정 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주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자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채들도 있고 뭐 자본의 구성 내역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중 우리 회사의 차입금이 500억이라고 쳐요. 빚도 능력이에요. 어느 정도 급이 되는 회사니까 차입금이 500억이나 있는 거지. 그래서 재무상태표 보면은 차입금 500억이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보 이용자들은 차입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죠. 은행별로 차입금이 얼마씩이고 만기가 언제 돌아오고 이자율이 몇 %고 저것 때문에 담보 증언한 게 뭐가 있고 등등등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재무상태표 본문에 그 정보들을 다 담기는 어때요? 너무 그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별표시 20번 이렇게 해요. 이게 뭘까? 주석의 20번 항목을 보면은 차입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5번째 재무제표가 있는데 1번 항목 어쩌고저쩌고 2번 항목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20번 항목에 차입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 주석에는 정보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싹 다 때려 박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먼저 어느 은행에서 빌려왔는가 궁금하잖아요. 차입처. 예를 들어서 XX은행 그 다음에 금액 100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모은행 250억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은행 150억 이런 식으로 은행별 잔액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율 같은 것도 궁금해하잖아요. 정보 이용자들이. 그냥 주석은 막 형식 같은 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회사마다 정보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정보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최대한 많이 때려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자율 3%, 4.2%, 3.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기가 언제 도래하나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만기 도래하기 전에 빚값을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다음에 비고 해가지고 얘는 담보가 뭐 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주석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석은 계산 문제로 나올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대신에 말 문제로 정보 이용자에게 주석으로 어떤 정보는 추가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말 문제로 나와요. 주석은 말 문제 단골 손님이에요. 이것도 밑줄을 쳤나? 네, 밑줄 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제 1-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 일단 객관식 시험부터 뚫어야지 2차 주관식 시험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찍기도 실력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맞아요. 찍기도 실력이에요. 심지어는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도 찍기가 가능하거든요. 자, 책 보지 마시고 1번 문제 정답 뭘까? 회계. 그 정도 눈치 있어야지. 회계인데 당연히 1번은 정답이 회계겠지. 이 정도 감이 있어야 돼요. 볼게요. 자, 뭐뭐뭐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거 누구의 공식적인 정의예요? 회계의 정의잖아요. 또 회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말. 여기서는 회계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찍는 것도 실력이다.
찍기도 감각적으로 찍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회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찍기 요령도 알려드릴 거예요. 찍기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찍기로 재미를 많이 봐서 요 자리까지 온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수능을 봤는데 수학이 장난 아니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5문제를 못 풀었어요. 내가 맨날 만점만 나는데 근데 저의 신기에 가까운 스킬을 이용해서 그중에 4개를 맞췄죠. 그랬더니 원래는 나 재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수 안 하고 그냥 원하는 과에 가게 되었어요. 찍기도 실력이다. 회계. 그 다음에 2번. 회계정보 이용자는 다양하죠. 경영자 같은 뭐예요? 내부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채권자, 투자자, 정부기관 등등등 뭐예요? 외부정보 이용자.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내부정보 이용자는 누구예요? 경영자, 채권자, 투자자, 정부기관 등등등 외부정보 이용자. 그리고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고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한다까지. 그 다음에 뭐뭐뭐는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뭐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요숫자가 얼마냐 이런 거 구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할 때 고도의 수학적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가 곱하기 3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논리적으로 따지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봤어야 된다. 나는 책 많이 읽으라고 갈구는 아빠 있었는데 부럽죠? 그 다음에 4번 뭐뭐뭐는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미래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자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 반드시 법적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법적 소유권이 없어도 리스로 이용하는 자산 같은 거 실질 소유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정답 뭐예요? 자산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채겠지. 이게 찍어야 돼요. 부채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 현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말한다. 빚, 부채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부채는 현금으로 갚아야 되지만 일부 부채는 현금이 아니라 약속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서 갚는 그런 부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뭐예요? 자본이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 등으로도 불린다. 자본. 그 다음에 7번 자산은 뭐 더하기 뭐예요? 이게 바로 회계등식이잖아요. 재무상태표가 있고 왼쪽은 좌변. 에이 그거는 아직 회계를 못 배운 사람들 쓰는 얘기고 차변. 오른쪽은 우변 아니라 대변. 먼저 차변에는 뭐가 나와요? 자산들이 나와요. 자산들.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와 순자산, 자본. 그래서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리고 요 식을 조금 변형해서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이렇게 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자, 뭐뭐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통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뭐예요? 포괄 손익계산서를 말해요. 줄여서 손익계산서라고도 하는데 포괄 손익계산서가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줄여서 손익계산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줄여서 쓸 때 쓰더라도 원래 명칭이 뭔지는 알고 줄여서 쓰셔야지. 그 다음에 9번. 자본은 크게 납입자본과 뭐로 구성돼요? 이익잉여금으로 구성이 돼요. 나중에 더 세부적인 거 더 배우게 될 거예요. 납입자본은 뭐예요? 처음에 투자받은 돈, 원래부터 있었던 자본. 이익여금은 추가로 번 돈. 또 기본적으로 이익여금은 언제 증가해요? 회사가 순이익을 내잖아요. 그때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첫 해 순이익이 100이고 두 번째 순이익이 150이네. 그럼 이익여금은 두 번째 말에 얼마 있어야 돼요? 250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여금은 항상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죠. 언제 줄어들어요?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줘야 되잖아요. 투자자들도 그거 받으려고 투자한 거니까 배당금 줄 때마다 이익여금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5절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자, 옛날 옛적에는 나라마다 회계기준이 다 달랐어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쓰는 한국 회계기준이 있었고, 일본에는 일본 회계기준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 회계기준이 있고, 프랑스에는 프랑스 회계기준이 있고 등등등 나라마다 회계기준이 다 달랐어요. 근데 20세기 말 어떤 물결이 지구촌을 강타했나요? 세계화의 물결이 지구촌을 강타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일본 기업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한국 기준으로 재무제표 만들고 일본 기업은 일본 기준으로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보 이용자들이 보기 어때요? 다른 기준으로 만드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 이거는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와닿는 예시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집, 내 친구 집. 예를 들어 우리 집은 50평이에요. 아, 물론 뻥인 거 알죠? 나도 50평에서 살고 싶네. 저는 입지보다는 평수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후진 동네 살아도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나의 로망. 근데 내 친구 집은 120제곱미터예요. 우리 집이 넓어요? 친구 집이 넓어요? 우리 집이 넓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바로 비교가 잘 안 되죠. 왜? 단위가 다르잖아요. 평으로 맞추든 제곱미터로 맞추든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비용성이 떨어져요. 똑같은 기준으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방송 같은 거 보면 되게 헷갈리죠. 우리는 온도를 섭씨 온도 쓰는데 미국 애들 어떤 온도 써요? 화씨 온도 쓰잖아요. 화씨 120도래요. 이거 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표를 봐야 알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말에 이러지 말고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공통된 회계 기준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바로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 영어로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 IFRS라고 불러요. 자, 회계책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IFRS라는 말이 박혀 있을 거예요. 뭐예요? 국제회계 기준을 설명한 책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13쪽의 중간 밑줄 좀 칠게요. 2011년부터 우리나라 상장 법인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정하여 재무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 시험은 뭐로 나와요? 옛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험 나올까요? 아니라 당연히 국제회계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왠지 국제회계 기준이니까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어려워요. 세무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려운 것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야지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막 어려운 문제 풀어보고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 보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훈훈할까요? 와, 어려운 문제 미리 풀어보고 있네. 정말 열심히 했네. 훈훈하다? 아니에요. 쟤는 떨어지려고 작당을 했구나. 안타깝다. 죽도록 고생은 하지만 결국에는 시험에 떨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 붙들고 너 이러면 안 돼. 기본적인 것부터 착실하게 공부해야지. 아직은 너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듣고 기초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은 걸리긴 하는데 결국에는 붙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갈 거야. 마이 웨이 하면서 쌩 까고 하던 대로 공부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붙을까 떨어질까? 그런 친구 중에 진짜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친구들은요. 어떻게든 붙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머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 말을 들었으면은 시간을 오래 걸려서 붙는 것이 아니라 금방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부터 착실하게 다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되게 지루하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그게 확실하게 시험에 붙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상장 기업도 있고 비상장 기업들도 있잖아요.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되게 쉬운 회계 기준을 써요. 두 개가 병행하는데 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의미 드네. 우리 아까 전에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AP, 요거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채택 국제회계에 따라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네. 이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단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관계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갭.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앞에 K 붙여서 KIFRS라고 해요. 자, 어떤 관계일까? 이런 관계예요. 현재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에요.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현재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전두환, 노태우? 30년 전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 아저씨잖아요. 아저씨라는 표현하면 누가 나 깔래나? 아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아저씨지. 문재인도 나한테 아저씨고 윤석열도 아저씨고 박근혜도 아줌마고 등등등 이런 관계예요. 아, 잠깐만, 대통령이니까 궁서체로 네,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국제회계기준 배울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기준도 쓰이는데 그거는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자료. 국제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제회계기준의 약자는요 IFRS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앞에 코리아 K 붙어서 KIFRS라고 해요. 얘네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냐면은 국제회계기준은 영어로 작성된 영어 원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회계팀에다가 영어로 된 국제회계기준 던져주고서 이거대로 회계 처리해, 재무제표 작성해 라고 하면 그거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정도의 고도의 영어 실력과 그 정도의 고도의 회계 실력을 갖춘 자는 우리나라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얘는 영어 원문.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한글 번역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떨까? 내용은 똑같아. 근데 번역도 막 직역을 한 것도 있고 적절하게 의역한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적절하게 의역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생으로 직역을 했을까? 생으로 직역이 돼 있어요. 직역. 자, 의역 직역이 뭔지는 알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알아보기 쉽게 적절하게 의역을 섞어서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국제회계기준위원회한테 벤치를 먹었대요. 왜? 적절하게 의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닥치고 직역을 해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있는 문구들 말문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역을 하다 보니까 되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한 뭐랄까 번역체 문장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적응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장점. 근데 이딴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나오죠. 이런 거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대충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걸 대충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장점. 밑줄은 치지만 외우지는 마세요. 첫째,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재무제표로 만들고 회계 기준으로 만들고 일본 기업은 일본 기준을 만들어서 서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다 국제회계 기준에서 비교하기가 편해졌어요. 둘째, 회계 정보의 신뢰성 향상. 코리안 디스카운트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있죠. 있어요. 옛날 옛적에 나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었거든요. 자, 우리나라 기업이 100의 실적을 냈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거 100으로 쳐주나요? 안 쳐줘요. 한 반토막 내서 한국 기업이니까 한 50불 정도로 쳐주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 만들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도달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국제 회계를 쓰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회계 기준 어때요? 그대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요새는 좀 프리미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입원가 절감. 자, 외국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비용이 싸지는 효과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실적 보고하면은 외국계 은행에서 어때요? 아, 이거 한국 기준이네. 개발도상국 회계 기준 믿을 수 없어. 이자 2%더 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그런 게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효과도 있지만 한국 채택 국제회 기준 도입 효과도 조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쪽에 한국 채택 국제회 기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번의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에요. 요 밑줄 할게요. 기존의 회계 기준들은 규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었으나 국제 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규칙 중심과 원칙 중심의 차이가 뭐냐면은 규칙 중심은요. 세부적인 규칙을 일일이 제시해요. 그 다음에 원칙 중심은요. 세부적인 규칙까지는 제시를 못하고요. 전반적인 원칙만 제시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의 회계 기준은 그 특정한 나라만 쓰는 거잖아요. 그 특정한 나라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규칙을 다 제시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국제 회계 기준은 어때요? 특정한 한 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규칙을 미리 만드는 게 불가능하고요. 전 세계가 공통을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대원칙 요것만 제시할 뿐이에요. 자, 회계 말고 딴 거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착한 어린이는 언제 일어나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참고로 세부 규칙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 뜨는 시간 고려해서 착한 어린이는 7시에 기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해가 5시에 뜨고 어떤 나라에서는 10시에 뜨고 막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원칙은 뭐라 그래요? 일찍 일어나라. 그래서 몇 시부터가 일찍 기상인지는 그 나라 상황에 맞게 그때 알아서 판단해라. 요런 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규칙 중심과 원칙 중심의 차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규칙 중심의 나라별 회계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원칙 중심의 국제 회계 기준으로 통일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연결 재무제표 중심, 이것도 밑줄.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자, 요 연결 재무제표가 뭔지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여기 삼성전자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만의 재무제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고급 스피커 만드는 기업 중에 하만카돈이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얘 주식을 몇 퍼센트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많이 샀어요. 한 80%쯤 샀다라고 쳐요. 요 하만카돈이라는 회사도 재무제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도 좀 삼성의 지배를 받아볼까? 유나라는 회사도 있고요. 유나라는 회사도 재무제표 만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요 유나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탐나는 거예요. 그럼 몰래 빼오나? 아이, 그러면 안 되고요. 이 회사 주식을 왕창 사면 되는 거잖아요. 한 70% 정도 샀다라고 쳐요. 이럴 때 삼성전자는 주식을 80%, 70%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 경영에 참여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죠. 이럴 때 삼성전자를 뭐라 그래요? 지배기업이라고 하고요. 이런 회사 밑에 있는 회사를 종속기업, 종속회사라고 해요. 법적으로는 다 다른 회사지만 얘네들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연결 실체라고 해요.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한 40개 정도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만들어야 되냐면은 삼성전자와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
다 합쳐서 연결 실제 입장에서의 재무제표도 작성이 되고 그걸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요. 자,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의 종속기업들 재무제표를 싸그리 합쳐놓은 걸 연결 재무제표라고 한다라고 보면 돼요. 참고로 옛날 옛적에도 연결 재무제표 있었거든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 넘어서 차이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삼성전자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만의 재무제표. 근데 지금은요. 이게 기본이에요. 옛날에는 삼성전자만의 별도 재무제표가 기본이고요. 연결 재무제표가 추가로 제공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연결 재무제표가 제일 기본이 되고요. 삼성전자만의 이걸 별도 재무제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추가로 제공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제시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만의 영업이익도 있고 연결 실체 영업이익도 있을 거잖아요. 옛날에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만의 영업이익이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지금은 연결의 시대니까. 근데 연결 재무제표가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 비율 이상 꾸준히 나오거든요. 근데 세무사 시험에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때가 되었는데 더럽게 안 나와요. 네, 세무사 시험에서 연결 재무제표는 백두산과도 같아요. 자, 백두산 언젠가 폭발하겠죠? 할 거예요. 근데 맨날 한다 하는데 계속 안 하고 있네. 언젠간 할 거잖아요. 연결 재무제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도 막 회계사 시험처럼 막 지적적인 거, 구속택 있는 거, 막 장난하기 어려운 거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나와도 제일 기본적인 것만 나오니까 요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 공부하고 갈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고급 회계라는 과목 있잖아요. 거기서 다룰 거예요. 아무튼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근데 연결 재무제표도 기본적인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번에 포괄 손익계산 방식. 얘도 밑줄 할게요. 기타 포괄 손익도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에 포함. 요거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음 시간에 내용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잔소리 좀 할게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넘어가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당장 하려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 다음에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좀 믿고 지나가 주세요 제발. 그 다음에 4번에 공정가치 평가 중심. 얘도 밑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나의 재무상태표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개인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나 정보용자에게 나 아파트 얼마짜리 있어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5년 전에 10억에 매입했어요. 근데 5년 전에 10억에 매입한 게 지금도 10억일까? 아니라 아파트 가격 오르죠. 지금 꽤나 많이 올라서 15억이 되었다고 쳐요. 지금 시세가 15억이에요. 그럼 저 아파트 정보용자에게 내가 10억 주고 산 거니까 10억으로 보게 될까? 아니면 지금 팔면은 10억짜리니까 15억이라고 보게 될까? 정답은 둘 중에 하나 골라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아파트 10억에 산 거니까 10억으로 보고해. 요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야. 이거 팔면은 15억이니까 15억으로 가급적이면 보고하자라는 게 지금이에요. 또 재무제표에 들어갈 숫자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10억으로 해야 될 것인가 15억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거지 15억을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 그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10억을 유식한 말로 역사적 원가라고 하고요. 옛날에 얼마 주고 사왔는가. 그 다음에 지금 팔면 15억이다. 요거를 공정가치라고 해요. 옛날에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게 가장 기본이었는데 지금은요.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공정가치로 정보용자에게 보고하자라는 게 현행 트렌드예요.
근데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공정가치 구하기 쉬운 자산도 있는데 공정가치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좀 들어온데 이러니까 장그래 같지 않아요? 이거 내 건데 이거 공정가치 얼마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공정가치 구하기가 어려운 자산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는요. 그냥 얘네들은 옛날에 얼마 주고 사왔냐 원가로 보고 하는 게 함직일 거예요.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공정가치 평가 중심. 그래서 옛날에는 공정가치로 평가 안 하던 것을 국제회계 기준 넘어오면서 공정가치로 평가 시작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은 객관식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은 연습 문제들도 다 풀어볼 텐데 시간 관계상 연습 문제는 알아서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연습 문제 풀어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 주세요. 지금 회계 원리에서 문제 풀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객관식 연습 문제는 안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안 풀어보셔도 괜찮고 풀어볼 거라면은 풀어보시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요. 그거 막 붙들고 있으면은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붙들고 있어야 될 때와 붙들고 있지 말아야 될 때 구분하는 거. 이거 구분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시험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복습에 대한 얘기를 미리 좀 할게요. 복습의 원칙. 여기다 할게요. 1번 복습에는 처음부터 오늘 배운 것까지의 누적 복습도 있고요. 오늘 배운 것만 복습하는 당일 복습도 있네. 근데 회계는 누적 복습해야 돼요? 당일 것만 복습하면 돼요? 당일 것만 하세요. 이 과목마다 좀 달라요. 누적 복습이 되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누적 복습 하셔도 돼요. 하지만 회계, 세법 등등등은 누적 복습 불가능해요. 혹시라도 회계세법 누적 복습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세무사 되기엔 너무 아까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인류를 위해서 뭐 일론 머스크 옆에 가서 화성 가는 로켓 궤도 계산하고 그런 거 하셔야지. 네, 당일 것만 복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복습할 때 요 책에 있는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보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복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예제예요, 예제. 아직 회계 원리는 예제가 많지 않은데 나중에 중급 회계 넘어가면 예제가 되게 많거든요. 예제가 제일 중요해요. 예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일일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 있는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볼 때 뭐만 보면 돼요? 밑줄 친 거 위주로 말문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회계 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연습 문제 못 풀어드리고 중급 회계 넘어가면 그때부터 객관식 연습 문제 풀어드릴 거거든요. 세 번째 연습 문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예제와 밑줄친 부분 요까지 보는 거는 필수예요. 필수. 당일 배운 예제와 당일 밑줄친 거 읽어보는 거 요거는 필수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필수. 그 다음에 여기 연습 문제도 있잖아요. 요거는 선택. 시간 여유가 됐으면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고요. 시간 여유가 안 되면 저기까지는 못 볼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중급 회계부터 시작하잖아요. 오전에만 강의가 있는 날도 있고요. 오전, 오후, 연타로 강의가 있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만 강의가 있는 날은 복습할 시간 한 8시간 정도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연습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어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오전에 회계 뛰고 오후에 재정학 뛰네. 그러면은 저녁 한 4시간 정도 확보가 되는데 그때 두 과목을 연습 문제까지 꼼꼼히 보는 거 돼야 안 돼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까지? 밑줄 친 것까지 필수적인 부분까지만 보기를 권장드려요. 자, 그때 좀 유동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2장 계장과 거래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 시간 잘 가죠? 저는 시간을 날려버리는 마법사예요. 죄송. 나만 시간이 많이 가나? 여러분들도 시간 잘 가죠? 좋아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2장 계정과 거래로 넘어갈게요.